자, 다음은 이제 병해충인데요. 이 병해충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데, 여기서도 병해충도 뭐 교육을 하자면 이게 뭐 한 2시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맞아. 핵심 실천 포인트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병해충 들어가기 전에 기본 방제 원칙입니다.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앞에 기본 방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양양을 충분히 치고 꼼꼼히 방제한다. 뭐 저 당연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당연한 걸 잘 안 하세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꼼꼼하게 한 번 안 치고 자주 치세요. 대충 자주 치세요. 대충.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을 치더라도 내가 500리터를 3차를 쳐야 된다. 그러면 원래 좀 봄부터 비가 많이 왔다. 그럼 5월달부터 3차가 아니고 3차 반을 치든 4차를 치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치고 3차 쳐야 하는 밭에 2차 차라리 3차를 열흘 간격으로 치는 게 더 낫지 2차를 닷새 간격으로 치는 것보다 3차를 열흘 간격으로 치는 게 더 방제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충분히 약액이 묻도록 쳐야 된다.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 우리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잎이나 열매에 묻으면 그게 흡수가 돼서 그 해충이 그거를 먹으면 그 먹은 부위를 해충이 몸속에 들어가지만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생기면 다 글로 다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99%를 피복을 해놔도 1% 빈 곳으로 균이 떨어지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최대한 병균이 안 묻도록 과일이나 잎에 묻혀주는 약액을 충분히 묻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충분히 묻으려면은 약만 많이 쳐가 되는 게 아니고 수영 막 복잡해가 빡빡한데 뭐 저속 1단원을 간들 그 안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약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영 개선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된다. 항상 병해충 방제는 좋은 약 많이 살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배적인 조치 플러스 방제. 그게 안 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절대 방제에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살균제 간격은 이렇게 지켜서 치되 뭐 탄저병, 가열性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5, 6월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 작년 탄저병, 갈반병 어땠어요? 별로 피해 없었죠, 그죠? 재작년에 2023년도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3종 세트, 갈반, 견무늬, 그 다음에 탄저, 그죠?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그 기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약은 열심히 쳤는데 뭐가 다르냐? 23년도는 5, 6, 7, 8 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작년에는 그 7월 달에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5, 6, 8월, 9월, 8월 달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살펴보니까 탄저도 발생되는 시기가 점점 당겨져요. 그 복숭아 같은 경우에 5월 달 적과 끝나고부터 탄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시시하게 방제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뒤에 날씨가 악화돼 버리면 확 번져요. 근데 5월 달에 내가 약을 좀 덜 하더라도 뒤에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5월부터 내가 방제를 잘못해놨을 경우에는 뒤에 날씨가 악화되면 뒤에 아무리 약을 잘 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 특히 탄저 같은 경우도 방제를 꼼꼼하게 해라. 오히려 7월, 8월 달 약 친 것보다 더 꼼꼼하게 해라. 5월 달. 그 비가 많이 오는 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5월, 6월 달에 초기에 병균이 확산되는 시기에 방제를 진짜 신경 써서 하지 나중에 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매일 약을 쳐도 안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갈반이든 탄저든. 그래서 요 5, 6월 방제에 더 신경을 좀 써주시라.
그 다음에 농약은 안전하게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셔야 되고 불필요한 영양제를 많은 농약과 혼용해서 절대 쓰지 마시고 별도로 살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희석용 물을 가끔 한 번 정도 이때까지 한 번도 점검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떠오셔가지고 이게 토양도 산도가 있듯이 물도 산도가 있거든요. 물의 산도가 너무 높으면 이 화학 이 농약이 이 효과가 엄청 떨어져 버려요. 분해가 빨리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떠오시면 우리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검정실에 가면 이 산도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트병 하나 떠셔가지고 하면은 아주 단시간에 본인 물의 산도를 잴 수 있어요. 특히 지표수보다는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농약을 넣는 순서는 이게 뭐 법처럼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쉬워요. 이게 제형에 따라서 녹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넣으라는 거예요. 수화제, 가루로 돼 있는 거. 하고 나중에 제일 액제, 바로 희석되니까 요건 늦게 해도 되는 거. 요 순서로 뭐 넣으시면은 더 잘 희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전착제는 항상 가능하면 뭐 6월부터 시작해서는 적절한 정착제를 같이 가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약제 저항성. 특히 복숭아하시는 분들 탄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약을 쳐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뭐 사과도 약을 쳐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 진짜 안 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약제 저항성 때문에 이 약을 쳤을 때 살아남은 균들이 번식하고 번져서 저항성 있는 균들만 이제 내 밭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쳐도 얘는 뭐냐? 그냥 시원하다. 또 물 주네. 이런 느낌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항성이 생긴 밭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농약을 두려워해라. 우리 엄재열 교수님,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 엄재열 교수님이 농약을 두려워하라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쓸 농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특히 탄저에 효과가 있다는 이런 약들이 저항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보호살균제 계통인 이런 약들이 탄저에는 더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규 방제, 우리가 탄저병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갈반도 있고 견무니도 있고 다른 병도 있으니까 특히 탄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보호살균제들을 정규 방제 사이에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정규 방제를 뭐 열흘 간격이 지나면 그 사이에 한 두 번 내지 많으면 일기가 안 좋으면 한 3번 정도 그렇게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워낙 또 농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 과산화수소도 치고 락스도 뭐 해가지고 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검증된 거는 사실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얘들은 뭐예요? 소독제잖아요. 그죠? 소독. 물론 균들을 죽이는 거 맞아요. 곰팡이도 없애고 균들을 죽이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은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미생물 중에도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어요. 우리 미생물 농약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탄저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생물 치면 탄저병 적혀진다고 미생물 농약도 나와 있어요. 그런 유용한 병을 억제하는 유용한 미생물들도 자연상에는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싹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방어막을 없애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칠지는 몰라도 다발생기에는 혹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란다. 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 방제 원칙.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지켜시면 훨씬 더 방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뒤에 나오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좀 상세한 거는 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음입니다. 동해받으면 조음 피해가 오는데 조음은 여러분들이 매년 받는 밭 같으면 아예 상시적으로 조음약을 치세요.
봄에 되면 좀약을 치세요. 그래서 좀약으로 우리 수간 전체에 치도록 나와 있는 게 바람탄이라는 게 있어요. 약재가. 요런 것들을 치고, 요거는 수간 전체에 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 좀들은 대부분 전목 부위부터 해갖고 원줄기 하단부 쪽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만 선별적으로 치시려면 이런 스미치온이나 메프치온 이런 것들을 좀 고농도로 200배액으로 해가지고 그 부위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이 날라와서 들어가다 먹고 죽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가 안 오면 뭐 한 열흘 간격, 비가 왔다 그러면 비 오고 한번 쳤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살포를 해 놓으시면 좀이 나무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자, 응애. 이것도 우리 과수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잎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무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밭에 주요한 응애는 사과응애하고 전박이응애예요. 사과응애 같은 경우는 알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봄에 기계 유제를 살포하면 어느 정도 알을 죽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 전박이응애는 암컷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 유제로는 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찰을 하셔가지고 개화 전에는 굳이 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낙화 이후에 예찰을 하셔가지고 응애가 보인다 싶으면, 전박이 응애가 보인다 싶으면 좀 일찍이라도 응애약을 살포를 해서 초기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노린재. 노린재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노린재가 종류가 참 많은데 사과나무에 열매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요 석등하고 갈색 노린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육안으로 보는 건 아마 이 톱다리 개미흔 노린재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얘들은 의외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일에는 별로 가해를 안 해요. 예, 그렇죠. 콩, 팥 이런 데 많고, 그 다음에 봄철에 이제 노린재 그 초기에 잎 나올 때, 그 다음에 육아에 우리 딱지라 그러죠, 그죠? 딱지 같이 앉게 만드는 거. 그거 무슨 노린재예요? 응? 예?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그 봄에 보면은 신초에 막 끝에 구멍 뻥뻥뻥 그 바늘 찔르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런 노린재도 있고, 그런 놈들은 과일에는 거의 육아기 때만 하고 컸을 때는 안 하는데 7, 8월 이후에 7월 이후에 과일을 가장 가해를 많이 하는 게 요 두 노린재다. 그 다음에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어요, 과일이. 증상이 뭐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 고두병은 어느 거고 혹시 노린재 피해는 어느 걸까요? 혹시 구분이 될까요? 1번, 2번. 네? 1번, 2번. 자, 정답은 1번, 2번, 3번이 고두예요. 네. 그리고 4번, 5번이 노린재예요. 자,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 일단 요런 함몰 증상이 나오는 위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위치적으로. 자, 고두는 이 과정부라 그래서 아래쪽, 배꼽 쪽,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많이 나와요. 아래쪽에 많이 나와요. 아래쪽. 많이 나오고, 노린재는 요 적도면에 일단 중상부 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노린재도 과일을 빨아먹더라도 자기가 좀 편하게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거꾸로 매달려서 빨아먹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옆으로 붙거나 위에서 붙어서 흡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상으로 일단 구분을 하면은 제일 쉽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재 살포는 뭐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게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게 살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크레졸도 많이 쓰시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 많이 보시니까 이 크레졸을 사용하는데, 크레졸을 사용하실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독하게 하면 약발이 더 잘 듣겠지 싶어서 그냥 원액을 부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크레졸. 그것보다는 희석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크레졸 원액 버리면 금방 굳어버려요. 굳어버려서 오히려 이 비산 효과가 적은데, 물에 넣어놓으면 계속적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더 좋은데, 이 크레졸은 이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기피제예요. 냄새 기피제예요. 내 밭에 설치해 놓고 내 밭에는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옆밭에는 갑니다. 좀 그래도 비정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밭에 설치해 놓으면 옆밭으로는 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려면 동네에 같이 달아놓으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원액보다는 반드시 뭐 10배를 희석하든 100배를 희석하든 희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맨나무에 하나씩 하게 좋죠. 원칙은 없는데요. 뭐 많이 다시고 싶으면 많이 달아도 돼요. 많이 달아도 되는데 뭐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성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0에서 한 20나무 정도에 하나씩만 달아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고 그렇게 적절히 배치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면충입니다. 면충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제법 계세요. 면충은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달에 이제 그 진딧물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그 시기에 진딧물 약하고 그 다음에 나방 약하고를 같이 섞어서 치는데, 좀 많다 싶으면 한 번 쳐서 될 게 아니고 2회 연속으로 꼭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갈색무늬병이 이제 초창기부터 해서 쭉 해서 가을 낙엽까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과일에도 이렇게 나와요. 과일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갈색무늬병도 역시 약으로만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갈색무늬병이 발병 위치를 보면 가지상으로 보면 안에서부터 발병이 돼요. 안쪽에 근육인데 안에서부터 발병돼서 밖으로 잎이 감염돼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안에가 습하고 통기가 잘 안 되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 수강 조건이나 통풍 조건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가 불량하면 훨씬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방제력은 대부분 이 갈색무늬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다가 이게 여름에 갈반이 나오기 시작하네, 큰일 났다 싶어서 뭘 하시냐면은 유한 비료를 막 갖다 뿌리시는 분 있어요. 약해가지고 나무가 약하니까 병이 온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 절대 그런 속효성 비료를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나무가 더 복잡해져서 더 병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갈반병 온다고 유한을 밭에 뿌리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화학적 방제로는 이 갈반병을 예방하는데, 치료는 아닙니다. 예방하는 데는 이 석회 보르도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후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제력에 이 석회 보르도를 포함해서 6월 장마 오기 전에 살포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낙엽 증상별 낙엽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건 생리적 낙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점이 똑똑똑 찍히는 건 요거는 반점 낙엽병, 전문의 낙엽병이고, 이렇게 이제 약간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부정형으로 나오면서 가장 이제 갈반하고 이 전문의 낙엽병하고 구분되는 게, 갈반병은 여기 만져보면 까슬까슬한 포자들이 있어요. 네, 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되더라도, 황한 낙엽이 되더라도 서로 다른 증상으로 낙엽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탄저병. 탄저병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병입니다.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탄저병이 부패하는 거 보면 5월 달부터 6월 상순에 탄저병이 감염돼 이렇게 썩진 않아요. 썩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감염돼 있는 거는 이제 부패가 되는데 감염되는 시기에 따라서 부패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수학기 가서는 뭐 며칠만 해도 확 부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때부터 요놈이 안 들어가도록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달부터 5월 하순부터 잘 1차 감염되는 시기부터 잘 막아줘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5월부터 방제를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약을 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중복됩니다만 정규 방제 외에 보호살균제를 사이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 걸린 그 과일을 탄저가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는 과일을 그대로 달아놓고 약 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제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따내고 방제를 하셔야 더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찰을 해가지고 병과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 자, 요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그 탄저병의 약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저항성이 우려가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그 보호살균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이 방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탄저병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건 견문이 성은병이에요. 요 견문이 성은병도 여러분들이 저도 간혹가다 좀 헷갈리는데 처음에 이런 증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탄저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까만 점이 찍히고 옆에 뿔그스름하게 요걸 달무리 증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는 견문이 성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늦게 많이 나오죠. 이 견문이 성병은 9월 이후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병증 감염은 물론 8월 달에 되지만 그래서 8월 달 그다음 9월 상순까지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조금 9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그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특이적인 거는 요거는 그 하반기에 우리가 보호살균제로 아까 앞에서 그 제시했던 약제 중에 델란이나 안트라콜 이런 약제들은 탄저는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요거를 후기에 7월 이후에 살포했더니 견문이 성병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후기에 뭐 7월 달 이후에 그 보호살균제로는 이런 델란이라든지 안트라콜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불안병. 자, 불안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무서운 병인데 방제라기보다는 이 과원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불안병이 걸렸어요. 그 작년에 요 위에 불안병이 걸려서 잘랐어요. 근데 원래 또 여기 밑에 또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작년에 요 싱싱했는데, 쌩쌩했는데, 멀쩡했는데. 그렇죠. 감염이 돼 있어요. 감염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서 불안병은 감염된 위치에서 적어도 30cm, 30cm 내려가서 잘라 주셔야 되고, 뒤에 그 화상병 가지 제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40cm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측지에 발생하면 그건 거의 전체 다 드러낸다고 보셔야 되고, 원줄기에도 한 30cm 내려가서 잘라셔야 돼요. 그렇게 자르고 그렇게 철저하게 여유 있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3월 초 이미 작년 12월은 지나갔으니까 3월 초에 베프란을 한 500배, 그러니까 25말에 2병을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포하는 작업을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해주시면, 제거하는 작업하고 하면 많이 들어와 있는 밭도 어느 정도 좀 확산을 억제는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역병도 과수원에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보이는데, 요거는 뭐 토양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지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병을 방지하려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야 돼요. 모든 병들은 나무가 스트레스 받고 약해졌을 때 들어오지만, 특히 역병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경우냐, 침수됐을 때, 가수원 침수됐을 때 그때 이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되고 난 가은은 뭘 해줘야 되냐면 약도 방제도 하지만 이 착화수를 줄여줘야 돼요. 착화수를 그거를 침수되기 이전에 그대로 그냥 갖고 가면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도록 착화수를 좀 줄여줘야 된다. 침수된 밭들은. 자, 그 다음에 온 바이러스 바이로이드인데 이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걸린 나무는 그대로 뿌리채 굴치를 해서 폐기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자, 요런 사과, 얼룩덜룩한 거 사과. 그 다음에 색은 빨간데 땡땡하고 먹어보면 왠지 뜰뜰한 맛이 나는 사과들이 있어요. 그건 바이로이드에 감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무를 봐서는 절대 판별을 못 해요. 나무를 판별을 하려면 가지를 끊어서 우리 사과 용소 가서 맡겨봐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확 전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 얼룩이 지거나 좀 작고 땡땡한 열매가 열린다 싶은 나무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일단 수확은 하되 표시를 해놨다가 그 나무는 겨울에 전정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지, 만약 그 나무를 놔둔 상태에서 다시 전정해버리면 이 가위로 다 감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감염이 되면 바로 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2년 뒤에 나올지 3년 뒤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만연된 나무는 매년 몇 나무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표시를 잘 해놨다가 통째로 제거를 하셔야 된다. 뿌리째. 자, 마지막 화상병. 안타깝게도 우리 영덕군에서 작년에 그 화상병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방제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셨겠지만 병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상병 증상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하시고 우리 또 현장에 파견된 우리 담당자로부터 그 간이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궤양 제거 작업이거든요. 이게 화상병일 수도 있고 뭐 가지 마른병일 수도 있고 불안병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가지가 마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거를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니까 이 가지들을 궤양, 말라는 이런 가지들은 제거를 해서 묻어라. 원칙은 석회를 뿌리고 묻는 겁니다. 네, 묻어라. 그래서 가지 제거할 때는 한 40에서 70cm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고,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가서 잘라서 그런 궤양성 가지들은 폐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화상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귀가 닳도록 아마 들으셨고 다 안내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네. 요게 청태인데, 혹시 청태 제거하는 방법은 거기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빙초산을 활용하는 건데 효과가 좋아요. 저렴하고.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모르고 빙초산을, 내일 채야지 하고 빙초산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가게에서 이게 식용으로 있고, 그냥 좀 싸게 살려면 공업용이 있는데, 사러 가면은 얘가 어떤 상태로 돼 있냐면은 땡땡한 시멘트처럼 굳어 있어요. 얘들이 17도씨인가 이하에서는 얘들이 굳어 버리거든요, 빙초산이. 그렇게 갖고 와서 하루 만에 못 녹여요. 그래서 빙초산을 치실 분들은 미리 구입을 해서 실내에 놔둬서 녹여 놨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액체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식용으로 나오는 것들,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치시는 분들은 말통으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것들은 고래요. 식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가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저장할 때 이런 증상 나오는 거예요. 내부 갈변. 이런 것들은 특히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멀쩡한 사과를 팔았는데 사과를 사 먹은 사람은 이걸 좀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에 막 과육칸에 딱 밀봉해가 넣어놓는단 말이야. 11월 달, 12월 달에 사과 팔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CO2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안이 이렇게 갈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꽁꽁 묶어 놓으시면은 안 된다고 밀봉해 놓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수확 직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미 호흡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요 수확 직후나 한 11월 달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해서 이런 병해충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